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저술강연 제19회 저자에게 듣는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출판된 국가 플라톤의 저자 박성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성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으시고 시카고대 정치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국제문제연구소 국제정치사상센터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고전정치철학과 국제정치사상의 학제적 결합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국가 플라톤 외에도 선생님께서는 동굴 속의 철학자들, 정치사상사 속 제국, 영혼 돌봄의 정치, 플라톤 국가의 나타나는 국제정치사상, 국익 추구의 도덕적 한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의 정치 등 여러 저서와 논문을 출판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정치사상 강의의 교수님이시고 저의 또 첫 그리스어 선생님이신 박성우 교수님을 직접 소개드리고 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플라톤의 철인 국가론은 실패한 프로젝트인가? 플라톤 정치 철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대략 1시간 정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사전에 보내주신 강의 질문과 그리고 강연 중에 주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국가라고 하는 이 플라톤의 저서는 사실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어온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마어마한 연구서와 또 안내서, 해설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저도 제가 이제 또 하나의 해설서이자 또 안내서에 해당되는 이 책을 출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잖은 망설임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물론 몇 해 전부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고전 시리즈, 클래식 시리즈의 어떤 해설서를 우리 뜻을 같이 모으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한번 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기투합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이 저서에 대해서 어떤 플라톤의 정치철학적, 정치사상적인 면모가 적어도 국내에서는 잘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여겨져서 플라톤을 특별히 오늘 말씀드릴 정치철학 또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런 강연의 자리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측에서 같이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역시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책의 제목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늘 강연의 제목을 이제 달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처럼 플라톤의 철인국가론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또 부제로 플라톤 정치철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달았습니다. 플라톤의 정치철학 가운데 철인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특별히 지목한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플라톤에 대한 이해는 사실 철인국가론으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커서 그런 이미지가 과연 플라톤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취지였고요. 관련해서 이제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던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플라톤의 이미지가 과연 플라톤이 생각했던 의도하고 얼마나 부합하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플라톤의 의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저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고요. 따라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그 플라톤 의도에 대한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지금 들어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높아심에서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우리 머릿속에 이제 플라톤 정치 철학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 이미지는 역시 철인 국가론, 철인 왕이라고 하는 구도를 제시한 플라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떤 가정을 갖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플라톤 정치 철학은 단적으로 사실 철인 국가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가정이 우리가 세워놓고 있는 셈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이 철인 왕 혹은 철인 국가론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따라서 실패한 프로젝트다. 따라서 플라톤의 정치 철학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그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플라톤이 과연 그의 정치 철학의 본질로서 철인 국가론만 설정해 놨는가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가 플라톤 정치 철학에 대한 평가를 이제 온전히 잘 내리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라톤 정치 철학의 본질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짧게 이제 도식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플라톤 정치 철학은 단순히 철인 국가론, 제가 오늘 제목에서 제시한 것하고 좀 다르게 철인 국가론으로 한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렇다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는 플라톤 정치 철학은 보다 초역사적이고 또 훨씬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는 그런 정치 철학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도 물론 우리는 21세기에 이제 속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만약에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초역사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동의한다면 플라톤 정치 철학의 본질과 맞닿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주요 텍스트가 플라톤 국가라고 하는 저서이니까요. 바로 그 국가라고 하는 저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플라톤 정치 철학의 어떤 보편성과 초역사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고전이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플라톤 정치 철학에 대한 기왕의 이미지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이제 제가 지적해 두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는 도대체 왜 플라톤 정치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플라톤 정치 철학을 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플라톤 정치 철학 가운데 왜 철인 정치론, 철인 국가론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철인 국가론에 대한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단히 강한 반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철인 국가론, 철학자가 이제 정치 공동체를 지배하고 운영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것은 다분히 이제 전체주의적이고 또 권위주의적인 사고에 기반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반민주적인 이제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라톤이 지금 이런 철인 정치론을 주장하는 것이 플라톤 정치 철학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정치 철학, 플라톤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는 이러한 반민주적인 정치 철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플라톤 정치 철학의 철인 정치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해 오지 않았는가. 따라서 플라톤 정치 철학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플라톤 정치 철학에 대한 철인 국가론을 우리가 떠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런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왜 플라톤 정치 철학을 나름대로 이제 존중하고 또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플라톤이 그렇게 반민주적인 정치 철학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간주된다면 그냥 그 이제 배제해 버리면 그만일 텐데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플라톤 정치 철학을 그렇게 이제 존중해 왔는가라고 하는 점인데요.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내심, 우리의 그 이제 사고가 어느 정도 기반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무엇이냐면 철인 국가론이 갖고 있는 원칙을 들여다보면 그 원칙은 다름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인 것이죠. 따라서 그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수용할 만한 그런 원칙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원칙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과연 누가 그러한 그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또 그것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계하고 반대하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정치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지혜와 어떤 그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양면적인 그 이제 이 측면이 플라톤 정치학을 대면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그 이제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다시 따져 묻고 우리가 플라톤 정치 철학을 대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져 생각해 보자면 과연 정치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암 혹은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또 그건 누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면 그런 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알에 대한 추구를 일반적으로 넓게 보면 이제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찌됐던 정치 공동체의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바는 우리가 플라톤 정치 철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바는 이 정치와 철학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 어떠해야지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고 플라톤 정치 철학을 대할 때 플라톤은 과연 그러면 정치와 철학의 관계를 어떻게 해명했느냐, 어떻게 소명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플라톤을 읽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플라톤 정치 철학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본다면 그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자신의 어떤 양면적인 정치와 철학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떤 양면적인 속성을 플라톤을 통해서 한번 이제 재성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려면 자, 이제 플라톤 정치 철학을 잘 해석해야 될 텐데 또 플라톤을 잘 읽어야 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플라톤을 읽어온 전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오랜 동안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플라톤 정치철학과 관련해서 떠올리고 있는 그 이미지, 그것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19세기와 20세기의 그 동안에 플라톤을 읽어왔던 플라톤 해석의 어떤 주류의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때의 플라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첫 번째는 플라톤은 정치 철학자라기보다는 형이상학자이다. 그래서 어떤 그 뭐 인식론 또 그 존재론과 관련된 알의 주체와 대상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그런 형이상학자로 이제 주로 해석이 되어져 왔고 그 얘기는 플라톤이 정치 철학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국가라고 하는 제목 자체도 정치 철학으로 보여지는 아주 대표적인 저서이긴 하지만 플라톤이 직접적으로 가장 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치 철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치로부터 이제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의 사상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19세기, 20세기에 있어 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아울러서 그렇다면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 이제 주로 다루게 될 어떤 철인 국가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플라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대단히 무책임하게 그냥 이상적인 국가를 던져놓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해석 때문에 사실은 가급적 플라톤을 정치적인 문제하고 좀 유리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플라톤을 잘 구해내는 것이겠다, 플라톤의 가치를 좀 더 살려내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이 만약에 이런 철인 국가론을 진지하게 제시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플라톤은 대단히 우리의 어떤 민주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될 우리들의 그 이제 관점에서는 대단히 위험하고 우려가 되는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그 19세기 이래 20세기까지 또 우리한테 유산으로 남아있는 플라톤에 대한 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어떤 플라톤 읽기의 바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떻게 플라톤을 읽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러한 그 플라톤의 독법은 상당 부분 20세기의 그 이제 사람들이 권위주의 또 어떤 반민주주의, 전체주의의 어떤 우려를 강하게 갖고 있는 가운데 플라톤 리딩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비판의 관점에서 플라톤을 읽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그 어떤 문제 의식 속에서 플라톤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20세기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제 의식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놓은 플라톤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한테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사실은 20세기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어떤 전체주의 문제, 또 권위주의 문제, 뭐 그것들 포함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인 문제에 그 이제 놓여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내신 질문지를 좀 이렇게 봤었는데, 뭐 여러 질문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플라톤을 읽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런 그 문제의식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그 풀기 위한 방식으로 플라톤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적어도 20세기에 확정적으로 이제 그 20세기적인 기반을 통해서 읽어낸 플라톤 해석으로부터 좀 우리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20세기적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플라톤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만 읽는다면 사실은 20세기의 플라톤 그 독법에 가했던 어떤 한계나 어떤 비판점들을 동일하게 우리들 스스로한테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좀 더 본질적으로 옳게 뭐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좀 더 옳게 플라톤을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보편적인 그 질문,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와 철학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의 관점에서 플라톤이 어떤 그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대답을 내놨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20세기인으로서 21세기의 문제들을 기반해서 플라톤을 읽음과 동시에 플라톤이 여전히 보편적인 정치 철학자로서의 그 의의를 지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읽게 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우리의 문제하고는 별도로 어떤 초역사적인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문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사실은 당연히 우리는 21세기적인 문제의식에 그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인권 혹은 인간 본성 뭐 이런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논의를 지금 끌어와서 뭔가 우리 문제를 풀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보편적인 권리가 무엇이고 인간이면 당연히 갖게 되는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뭐 역시 마찬가지 어떤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존재일 텐데 그 양면적인 성격 가운데 하나는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원리를 분명히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플라톤을 이제 읽어야 되는 그 보편적인 질문을 포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것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 플라톤을 읽어야 되는 이제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보편적인 관점에서 플라톤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몇 가지 어려움 내지는 장애가 있습니다. 무슨 장애냐면 첫 번째는 과연 플라톤 정치 철학은 정말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플라톤 정치 철학으로부터 이제 추출해 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플라톤 본인이 정말 보편적인 초역사적인 그런 정치 사상가였느냐, 정철학자였느냐라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플라톤도 아테네의 역사적 맥락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 아니냐. 플라톤은 그리스인이고 고대 아테네인이니까요. 자, 그래서 뭐 그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것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론은 어떤 가정이 사실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냐면 모든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역사성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정한 역사적 시점의 관점에 이제 기인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플라톤 정치 철학 관련해서 접하게 되는 전통적인 해석은 플라톤을 훨씬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온 전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19세기, 20세기의 그 플라톤 독법에 우리가 아주 이제 함몰되어 있지만 않는다면 훨씬 더 넓은 범주에서 플라톤에 대한 정치철학적 관점의 이해가 가능해지고 그것은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이해를 이제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양면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21세기의 어떤 존재론적인 한계에 놓여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그 질문 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고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원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적으로 플라톤 정치철학에서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정치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 정치와 철학의 관계에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 정체인가라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과연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무엇이 가장 이상 정체인가라고 하는 무엇에 대한 답이 될 테고요. 관련해서 이상적인 정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정치공동체 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현실의 적용 문제를 이제 떼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이상적인 정체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답은 곧바로 바로 그 결과가 그 답이 과연 현실에서 실천 가능한가, 적용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정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철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규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지점을 이제 플라톤한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이제 플라톤을 읽는 방식 가운데는 플라톤을 한 사람의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읽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전적으로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경로로서 플라톤을 읽어낸다고 한다면 가급적 이제 플라톤도 이제 당시의 어떤 역사적 맥락에 한정되어 있는 정치 철학자가 아니라
보편적인 질문을 내세우고 그것을 답하는 사람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다루게 될 이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플라톤도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독자는 당연히 아테네인이었고, 따라서 아테네인들한테 익숙한 어떤 뭐 정치나 사회, 역사, 문화, 당시의 신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컨텍스트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벗어나서 플라톤이 던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뭐 굉장히 구체적인 그 텍스트 안에서의 이제 논점들을 들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을 텐데, 또 그 설명 가운데는 뭐 서로 좀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이해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드리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해석과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부분인데요.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텍스트의 사안들,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의 그 부분이 필요한 것들을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으로 환원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뭐 답이다라고 하는 식의 그 접근은 이제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플라톤 정치철학을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그 텍스트를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이 당시 역사적 맥락에 한정돼 있는 논의이고, 또 어떤 것이 플라톤이 정말 지금 초역사적이고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 정치철학을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인지를 이제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급적 플라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어떤 글쓰기의 수단을 이제 이제 의식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점에서 보면 플라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글쓰기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플라톤 글쓰기의 형식은 대화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 되어갖고 이제 대화를 이제 기술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화의 이제 내용은 사실 이제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그 철학적 내용을 이제 담기 위해서 포장해 놓은 사실 여러 가지 굉장히 형식적인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적인 배경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극적인 배경 안에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 그 대화의 동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는 그 철학적 내용의 형식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어떤 드라마적인 형식들,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사실은 플라톤의 의도의 관점에서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플라톤 정치 철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필수적인 그런 이제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관점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대화편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등장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의 구분일 것입니다. 뭐 많은 플라톤 연구자들이 사실은 플라톤이 상당히 꽤 오랜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화편의 형식의 여러 이제 글을 이제 약 35편의 이제 대화편을 남겨놓았는데, 그 대화편들이 사실은 짧은 기간들에 일거에 한 번에 다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플라톤의 어떤 사상 속에 뭐 일정한 이제 발전 내지는 전개가 있었다라고 산정을 하고, 따라서 이게 뭐 이제 전기에 쓰여진 것이냐 아니면 후기에 쓰여진 것이냐를 놓고서 플라톤 생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발전됐느냐를 이제 해석해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변수가 이제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소크라테스의 역할이 어떻게 이제 달라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들고 있는데, 바로 그 관점에서도 사실은
플라톤이 내세우고 있는 대화편 안에서의 소크라테스의 모습하고 그것하고 별도로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구분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고요. 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이제 질문자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역사적 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가 취하려고 했던 이제 지향하려고 했던 철학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글쓰기를 통해서 철학적 활동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플라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쓰기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어떤 철학의 이제 저작들을 남겨놓은 셈이겠죠. 뭐 어찌 보면 대화편이라고 하는 바로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정한 상대를 전제로 해서 철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입장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작을 남기고 싶은 어떤 플라톤의 어떤 철학적인 욕구를 적절하게 이제 조절했던 타협의 산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한 것처럼 사실은 플라톤 정치철학에 대한 어떤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하고는 별도로 플라톤을 어떤 보편적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아주 성급하게 지금 막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플라톤 정치 철학이 제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의 관점을 뛰어넘는 어떤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뭐 생각해 보면 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플라톤 국가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플라톤이 제시하려고 하는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 근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어떤 4가지의 주제를 일단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의라고 하는 문제. 이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메인 토픽이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은 정의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삶 전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는 좋은 삶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분 정치 공동체의 문제하고 연루되어 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상 정치가 무엇이냐, 이상적인 정치 공동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하고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의의 문제는 사실은 개인이나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주제라기보다 적어도 플라톤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범주의, 훨씬 더 넓은 범주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자연이나 우주적 질서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조금 이제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공동체에서 이제 주로 플라톤은 정치 철학이라고 정치와 철학의 관계를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만, 신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대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4가지를 이제 오늘 이제 정치철학,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에 이제 쟁점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이제 짧게 살펴보자면, 사실 정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행위나 어떤 특정한 사건의 어떤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라톤의 국가의 이제 초반부를 읽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케팔로스라고 하는 이제 대화 상대자는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처음부터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고 하물며 신이 보더라도 떳떳한 삶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가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자, 그 얘기에 우리가 상당 부분 공감하는 이유는 정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개별적인 사안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의의 문제를 그토록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사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정의의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좋은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이제 제기되는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또 좋은 삶의 문제는 우리가 인간인 한에는 부득이 정치 공동체 문제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뭐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얘기로 우리한테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굳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고립된 삶을 전제하지 않는 한은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때 공동체하고의 관계, 혹은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래서 그 플라톤의 국가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플라톤 정치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그 이제 문제는 정의 문제는 사실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이어서 이런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상정해야 될 것이고,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정체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상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이제 문제가 이제 뒤이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상적 정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쟁점들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상적인 정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사실은 현실에서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뭐랄까요? 사전적으로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 바로 현실의 적용 가능성을 그 이제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런데 플라톤이 이제 그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혹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와 철학의 근본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을 때 취해야 될 태도로서 플라톤이 제기하고 있는 방식은 실현 가능성 내지는 실천, 적용 가능성 문제는 조금 차치해 두고 우선 가장 이상적인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이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물론 실현 가능성 얘기를 이제 그 동시에 고려하게 될 때 그 다음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정치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동일하게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적어도 공동체가 온전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이제 분업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좋은 삶을 위해서 지금 이상적인 정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각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삶을 이제 누리고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쟁점들이 이제 좋은 삶과 어떤 이상적인 정체의 관계에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이고, 뭐 아울러서 당연히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정체로서의 민주정하고의 관계도 이제 이상적인 정체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재고돼야 될 그 주제이고, 바로 이것이 플라톤 정치 철학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주제는 이제 이제 조음 혹은 또 정의와 관련해서 이제 이것들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 인간사의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소개해드릴 그 플라톤 국가 안에서 제기된 어떤 유추라고 하는 그 구조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유추한 것이죠. 그 유추의 구조는 사실 개인의 정의와 국가의 정의라고 하는 그 구조가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것인데, 과연 정의 혹은 조음 이라고 하는 이 그 본질은 개인이나 국가에만 한정될 문제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의식 가운데는 사실은 정의의 문제가 국가 간의 정의, 혹은 또 국가 내의 정의, 또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 행해야 될 정의뿐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의 자연 내에 존재해야 되는 정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글로벌한 쟁점들은 그것들을 우리의 사고를 그런 정도까지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셈인데, 플라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동일하게 정의와 조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관여해야 될 범주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기하는 질문은 그 신학과 종교의 문제일 텐데요. 이제 종교와 신학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부상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뭐 고대의 시기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크게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체 안에서 다분히 통제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해 불가능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동물과 구분되지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신의 존재와도 구분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사실 신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고 또 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달리 얘기하자면 뭐 고대 시기에는 어떤 신화 또는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운영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고대의 경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한 국가 안에, 민족 국가 안에 동포 내지 시민이라고 얘기할 때 그 동포와 시민이 갖고 있는 어떤 동질성은 다분히 우리가 암묵적으로 여기고 있는 어떤 국가적인 신화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플라톤도 분명히 어떤 신화나 종교의 문제를 정치 철학의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로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 어떤 근본적인 관계는, 자, 그것이 정의든 조음이든 아니면 이상적인 정체든 어떤 무엇에 대해서 이제 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 그리고 그것이 설령 온전하게 완전히 이제 지식으로서 지혜로서 구해지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바로 그 철학의 존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의 어떤 기원이 사실은 신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 뭐 그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전제돼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종교의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철학과 종교의 요소는 정치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사실은 양립할 수 있는, 서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정치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을 추구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여하의 정치 공동체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의 원리 간의 어떤 정치와 철학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치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은 불가분 정치와 신학, 또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지점을 플라톤도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제시하면서 개진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 관계를 조금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정치와 철학과 종교의 어떤 삼자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무신론자인 소크라테스,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를 무시하고 배제한 소크라테스를 종교의 관점에서 정치 권력, 당시 아테네 민주정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활용해서 소크라테스를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을 대상으로 해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대상을 핍박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종교가 정치 권력을 활용해서 수단으로 이제 철학을 핍박한 예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이제 해석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단적으로 그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컨대 아테네 민주정 혹은 그 이제 아테네 정치가 종교를 그 구실로 해서, 혹은 소크라테스가 반종교적이다,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걸 구실로 삼아서 오히려 철학을 핍박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치가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서 철학을 핍박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 종교, 철학 이 삼자 관계가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학관계에 놓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문제를 플라톤 정치 철학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굉장히 급하게 이제 네 가지의 그 근본적인 그 문제, 플라톤의 정치 철학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좀 더 텍스트에 들어가서 플라톤 국가 안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주제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조금 이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는 그 10개 권으로 그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권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글라우콘과 함께 피라이우스에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는데, 이제 그 피라이우스에 살고 있는 케팔로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인장이 베풀고 있는 향연에 초대를 돼서 사실은 반강제로 이제 이끌려서 그 향연의 장에 그 이제 불려가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말의 향연의 형태로 펼쳐지게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권의 내용을 우리가 아주 유심히 잘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플라톤이 어떤 자신의 대화편을 쓸 때 이제 그 대화편은 단순히 철학적 그 이제 논의의 내용을 담은 어떤 대화의 형식으로만 그 이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 대화를 그 감싸고 있는 어떤 극적인 배경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 글라우콘과 같이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뭐 그 케팔로스 집에 다시 그 당도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도 사실은 이제 자세히 그 들여다보면 플라톤이 왜 그런 그 극적인 요소들을 그 설정해 두었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관점에서 플라톤 정치 철학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따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한 가지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플라톤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원해서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된 것은 아니었고, 사실은 반강제로 이제 케팔로스 집에 가게 됐었는데, 뭐 그것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정치 공동체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말의 설득의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 불가분 폭력의 요소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타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전체적인 대화 안에 플라톤 자신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소크라테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 대화 상대자가 되는 글라우콘이나 아데만토스는 바로 플라톤의 그 형제들이죠. 왜 그런 설정을 했느냐? 왜 플라톤 자신은 빼놓고서 지금 이런 대화편을 구성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그 이제 질문거리고, 그것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플라톤 정치 철학이 무엇이냐를 그 해명하는 것하고도 그 이제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자, 아까 그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플라톤 정치 철학의 그 근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정의의 문제는 그 삶 전체의 문제고 좋은 삶의 문제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문제 제기가 케팔로스를 통해서 그 이제 나타나고요. 케팔로스는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그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지만, 그것을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을 들어서 논박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케팔로스는 그렇게 딱히
뭐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대신 자신은 이제 그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뜨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케팔로스가 내렸던 어떤 정의에 대한 규정의 하자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그렇다면 또 다른 정의, 저스티스 정의의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정의를 둘러싼 주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구하는 방식이 하나는 케팔로스처럼 이제 그 신한테 의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 사람들이 취했던 것처럼 사실은 철학적으로 어떤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삶 전체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답인지를 찾아가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선택지가 여전히 그 이제 이 플라톤의 국가 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플라톤의 국가가 바로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철학의 주안점을 두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종교적인 신학적인 옵션이 뒤 언저리에 어딘가 있고 바로 그 옵션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그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권에서의 어떤 그 어떤 기본적인 그 이제 철학적인 방향으로서의 전환을 플라톤이 그 이제 상정해 놓은 이후에 제기하고 있는 어떤 그 정의에 대한 그 관점들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약에 정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정의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단편적으로 다 그 구성해내는 것이 좀 부족하다면 폴레마르코스처럼 사실은 우리한테 적이 되는 사람한테 이제 그 해를 가하고 우리한테 친구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정의다.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동포 시민, 동료 시민, 우리의 자국 시민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이득을 주는 그런 그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또 적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이제 대적하는 그래서 해를 가하는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정의관은 사실은 우리 근대 이후에 국민국가를 설정하고 있는 그 우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정의관입니다. 시민적인 덕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시민으로서의 어떤 훌륭한 삶이 곧바로 인간으로서의 훌륭한 삶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만약에 단적으로 시민적 좋은 시민이라고 하는 것만이 이제 그 좋은 삶의 기준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뭐 그 당장 떠오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그 이제 독재 국가나 뭐 어떤 그 이제 인륜적인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정체에 대해서도 내가 여전히 좋은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그 명령에 복종해 사는 것이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그 남기게 되니까요. 자, 그런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폴레마르코스의 정의관이 시민적 그 이제 정의관의 측면에서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제시되는 정의관은 훨씬 더 우리의 어떤 그 상식적인 혹은 또 우리의 감성에 잘 그 부합하는 정의관으로 나타나는 트라시마코스의 정의관입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소피스트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장하는 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소위 정의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사실은 강자가 자신들의 이득에 맞춰서 어떤 법을 그 제정했을 텐데 그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을 정의라고 일컫기 때문에 사실상 정의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따지고 보면 강자의 이득에 이제 종사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사실은 정의롭게 사는 것이 과연 훌륭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이런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은
상당 부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그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요. 어느 정도 그 이제 귀가 솔깃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향연, 철학적 향연을 하고 있는 당시의 어떤 아테네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라시마코스의 이런 그 생각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피스트를 불러서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강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해소하려고 이제 초빙을 해서 이런 향연을 베풀기도 했던 것입니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이제 제기하고 있는 논박은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어쨌든 마치 니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주인 그 노예 도덕의 관계처럼 어찌됐든 우리가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서 현실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찰할 수 있는 자만이 사실은 가장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부정의할 수 있는 사람,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론은 그래도 우리가 소위 인간적인 덕, 적어도 지혜나 절제 같은 것 이것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론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의의 만연, 부정의가 온통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만으로 정말 그 주장대로 정말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 제기인데 예컨대 아무리 나쁜 도적대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적대가 대외적으로는 대단히 부정의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끼리는 그래도 정의로운 태도를 지향할 때 그 도덕대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부정의가 온통 만연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실은 트라시마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명제, 부정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명제조차도 제대로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또 소크라테스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트라시마코스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냐? 정말 그게 행복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부정이냐 무엇이냐라고 상관없이 그러면 정말 행복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우리한테는 어떤 내적인 영혼 내부의 행복 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행복을 떠나서 혹은 권력력의 충족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뭐 공동체로부터의 인정 혹은 종교나 어떤 신적인 요소로부터의 어떤 인정이나 어떤 보상 뭐 이런 것들도 행복의 요소라고 여기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사실은 두서없이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의 어떤 논박을 조금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뭐 일견 소크라테스의 얘기도 옳고 또 트라시마코스의 이야기도 좀 기가 솔깃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태가 사실은 일권의 플라톤의 국가 일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적으로 소크라테스 얘기가 옳은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의 또 권력 유혹을 충족하는 것 이런 식의 지극히 소위 현실주의적인 방식의 세계관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아직 미정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일본의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정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 행복이고 인간한테 이제 가장 덕성을 주는 덕성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바인지를 확인하려면 그렇다면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논의들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권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학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들의 결론이고 그런 결론을 그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논의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구조는 다름 아니라 사실은 개인과 국가 간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안은 개인한테 있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그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국가에 있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그 원리를 이제 개인한테도 적용해보자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책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유추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대칭성의 그 부정확성도 존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가에 있어서의 정의하고 개인에 있어서의 정의를 이렇게 이제 대칭적으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자, 뭐 생각해 보죠. 우리 개인에 있어서의 정의가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적인 상태와 어떤 외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플라톤이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 것은 각자 공동체 안에서 각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개인들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위에 기반해서 정의 내려지게 되는 개인의 그 정의관을 우리의 어떤 내적인 그 부분들, 이성, 기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개의 부분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내적인 상태와 어떤 외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의 어떤 조합을 개인과 국가에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어떤 영혼의 내적인 부분들의 이야기와 외부적인 활동,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내 의무를 다 잘 이행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대해서 어떤 그 내적인 상태와 어떤 외적인 행위 간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국가 내부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간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그 이제 조합을 이루냐, 어떤 식으로 서로 시민들 간의 관계가 혹은 계급들 간의 관계가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외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국가의 외적인 행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그렇죠? 국가가 대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실은 플라톤은 이 국가의 대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유추를 통해서 플라톤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철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정의의 모습은 사실은 개인과 국가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이나 뭐 우주, 코스모스 전체의 어떤 조화와 조음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이제 플라톤의 그 정치 철학도 이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뭐 플라톤 국가 안에 이제 제시되고 있는 사실은 뭐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국제정치 사상에서 이제 국제정치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얼핏 보면 플라톤이 다분히 어떤 정전론적인 관점에서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조금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플라톤이 설정하고 있는 어떤 지향하고 있는 마지막 도달점은 국제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그래서 자연 전체, 우주 전체의 모습들을 상정하고서 개인의 정의 또 국가의 정의를 이제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철인 국가론과 관련된 논의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 텍스트에 들어가서 그 철인국가론이 논의된 배경을 한번 이제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냐라고 하는 그 논의는 애초에는 말로써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자 바람직함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나 해보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여부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 이상국가 로고폴리스의 문제가 됐던 것은 만약에 이 로고폴리스가 그야말로 전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이라면 정말 100%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것이 과연 이상적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되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떻게 하면 바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매뉴얼과 같은 그런 식의 그 실천 가능성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것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논의된 것이고 칼리폴리스는 또 이것의 그 수단으로 방법으로 제시된 철인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인왕이 있으면 이상국가가 완벽하게 그냥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라기보다 철인왕이라고 하는 이 포맷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말로 얘기했던 로고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받아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시된 그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 권력과 어떤 철학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제 조합을 이제 플라톤이 이제 칼리폴리스의 예시로서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철인왕, 철인국가론이 제시된 것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철인왕의 포맷은 실천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렇다면 실천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유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과연 정치 권력과 철학이 결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철학자가 이제 정치 권력을 과연 잘 잡을 수 있겠느냐? 그게 어렵다면 누군가 철학자한테 정치 권력을 넘겨줘야 될 텐데 누가 과연 철학자한테 정치 권력을 순순히 넘겨주겠느냐? 아무도 그럴 개연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정치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미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철학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포맷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본질상 그야말로 풀타임 그것 자체로서 이제 어떤 삶과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이제 이 전제로 해서 그야말로 그 탐구에 대한 이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행할 수밖에 없는 삶 전체의 모습으로서의 어떤 철학적 삶을 전제로 한 것일 텐데 정치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철학적 삶을 이제 이 삶에 종사할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 권력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떠올릴 수는 있지만 따라서 이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포맷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나 있는 어떤 철인왕의 어떤 어려움,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뭐랄까요, 이론적인 어려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자, 철학과 정치 권력이 결합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철학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철학자인가를 해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철학자가 될 수 있는지를 철학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지 철학자를 만들어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정치 권력을 받기만 하면 이제 그만이 될 텐데 문제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권력을 자발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누가 정치 권력을 띄워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철학하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정치 권력을 잡아서 자기가 통치하는 것을 풀타임 잡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이제 그 주장된 바는, 그러니까 철학자는 강제해서 통치를 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논의가 끝나 버리는데, 사실은 이런 강제를 통한 철학자의 통치, 철인왕의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어떤 암묵적인 이제 주장이 이제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주장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철인왕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제 철인왕의 어떤 위협, 그 철학자가 왕이 될지, 정치 권력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건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동시에 철학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난 이미 철학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소양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 정치 권력을 한번 가져봐야지. 혹은 누가 나한테 정치 권력을 좀 이제 이제 맡길 수 있게끔 뭔가 설득을 시켜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철학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철인왕의 이 포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실 안에서는 어차피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해석을 이제 플라톤이 의도했다고 하는 것은 철학과 정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번 하게끔 이제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연 어떤 의미의 그 지혜, 어떤 의미의 지식이 정치 공동체의 운영에 필수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져 묻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들어서 한 3분 정도만 짧게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인왕의 파라독스는 가장 잘 대표되는 것이, 우리한테도 역시 잘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굴의 우화입니다. 그죠? 동굴 속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인처럼 이제 족쇄로 갇혀져 묶여져 있고, 바로 그런 족쇄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자,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제 이 수인의 상태, 죄인의 상태에서 풀려나서 동굴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제 철학자로 비유되고 있고요. 그 철학자는 소위 태양을 보면서 가장 좋음의 이데아까지 향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철학자는 사실은 억지로 동굴 안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자가 통치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의 메타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차피 사실은 동굴 바깥에 나가면 철학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철학자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은 이제 절대로 정치 권력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플라톤이 과연 이런 식의 포맷을 지금 떠올리게끔 하기 위해서 동굴의 우화를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이제 통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동굴 안에서 어떻게 처음에 이 죄인의 상태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풀고 고개를 돌리고, 그래서 뒤에는 사실은 벽에 이제 인형들이 지나가고 있고 누군가 그 인형들을 이제 지나가게 만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포맷을 지금 이제 플라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의 정치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은 누군가는 어떤 이 그림자와 이미지를 이제 주장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그 그림자와 이미지를 뒤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일종의 상징 조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수인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학 교육을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도 이 족쇄를 풀어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철학 교육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철학 교육을 스스로 받고 있는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아직 동굴 바깥에 나가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스스로 이 족쇄를 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사실 정치공동체 안에서 색다른 다른 모습의 삶의 종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플라톤의 그 이제 철인 정치론은 액면 그대로 철인 왕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라기보다는 왜 그 정치 공동체 안에서 지혜와 또 그 또 더 나아가서 알매 추구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이제 되새기게끔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철학자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주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철학자가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가 절대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철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 민주정 하에서의 어떤 아테네 정치의 모습은 철학자들을 온전히 남겨두는 것이 아테네 민주정을 위해서도, 아테네 민주정이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상태로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조금 그 시간이 지나서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정말 오후 나른할 수 있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사전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고, 또 강연 중에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교수님의 말씀을 좀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지를 받아보고 인상적이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님 강의를 이미 들었던 학생들이 네, 다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자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어서 인상적이었고, 또 역시 지금 어떤 학생들이 현대 이 훨씬 저희보다 뭐랄까요, 이 세대의 이 흐름에 민감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어서 또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조금 비교적 그런 재밌는 상상의 차원에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면은 AI라는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철인왕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이 철인왕을 대체하거나 철인왕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이제 사전 질문지를 보고서 이제 봤었는데 일단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AI에 대한 어떤 이 지식이 사실 과문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데이터에 대한 조합과 그것에 대한 해석 플러스 어떤 창의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의 창의력까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철인왕의 기본적인 그 포맷이 지혜와 지식과 정치 공동체 운영 간의 결합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자는 어차피 하기도 싫어하니까 그러면 AI한테 대신 그러면 맡겨서 철인왕의 역할이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포맷일 텐데,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제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철학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철학자는 아까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제 지혜와 지식을 이미 포착해서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일 텐데, 무엇이 지혜와 지식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사실은 정치 공동체 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 공동체가 어떤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뭐 자연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알아내야 될 지식의 범주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이제 대상이 될 만한 지혜 범주가 무엇인지를 전제하고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런 지혜를 사랑해서 달리 어떤 거 다른 것을 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을 철학자라고 한다면 AI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AI는 이미 지금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갖고서 이제 적용하는 문제가 될 테니까 소위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요 파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이 통치를 꺼려하는 그 의욕 내지 의지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능력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 철인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약간 흥미로운 질문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연 그 선생님께 이제 직접 선생님이 만약에 행정부의 수반이 되신다면 그 사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림으로써 그 상상을 하시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선생님이 철학자가 아니도록 만드는 것 같아 매우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지 하는 질문과 그리고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만약 철인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통치한다고 할 때 갑질과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구체적인 그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선생님의 의견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게 그 질문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 제가 이제 오늘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사회 문제와 관련해 생각을 해볼 때요. 철학자가 뭘 해야 되는 것이냐, 혹은 또 정치 철학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와 관련된 질문일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에 따르면 사실 철학자, 정치 철학자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포착이 그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행정부에 들어간다면 정말 이제 아무 일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절대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내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뭐 그냥 플라토닉하게 이제 그냥 도식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뭐 만약에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다면 각자 자기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뭐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물질적인 기준이 너무나 팽배해 있어갖고 모든 것들이 무엇을 먹느냐, 어떤 무엇을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계급을 드러내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세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각자 그런 긍지를 갖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이제 가능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안은 저한테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플라토닉한 답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제가 대학에 문닫고 있으니까 좀 더 생각을 고민했던 부분들은 대학도 대학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랄까요, 대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부응해서 뭔가 해야 될 필요성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강요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사회의 흐름과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대학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학의 본연의
모습은 적어도 일정 부분은 아까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철학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혜 자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혜 자체를 탐구하는 그런 성향들을 유지하는 것 대학의 어딘가에는 그게 서울대학교가 됐든 혹은 서울대학교 일부분이 됐든 어딘가에는 그것들을 남겨놓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어떤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주신 답변하고 어떻게 보면 이어지고 이미 좀 부분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그 정치 철학 그리고 조금 폭넓게는 이제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강연중 유튜브 창에 올라온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이전에 사전에 올라온 질문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이런 이상적인 그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현대에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경제학을 찾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지금은 그 플라톤이 이야기했었던 철인과 같은 위치 그 역할을 법학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철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을지 예, 프랑스의 사례를 들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막 철학서가 잘 나간다던가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어떻게 보면 이 철학을 연구하는 저희가 해야 되는 고민이기도 한데 학생들도 이것을 안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 뭐 중요한 지적이고 또 그 역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뭐 이런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뭐 우리 어떤 삶을 영위하는 그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지식과 암 혹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우리한테 그 가장 많이 이제 요구받는 것은 뭐 아까 대학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우리의 교육도 뭔가 그 사회에서 원하는 것, 또 필요한 것, 또 효율적인 것, 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자, 그것이 그 이제 지혜고 지식 아니냐. 뭐 아까 제가 경제학 잘 모릅니다만 그걸 뭐 어떻게 폄하할 수 있는 그런지도 아니고 그렇지 않지만 경제학에 좀 경도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어떤 지금 현재 풀어야 되는 아주 급박하고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비교적 잘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뭐 아까 오늘 논의처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자, 뭔가 좀 약간 이게 너무 한간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뒤에 좀 물러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과연 잘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삶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범위가 어디에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철학 오늘날 뭐 그 플라톤 정철학이 갖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의의랄까요? 뭐 그런 것은 오히려 철학은 당장 문제 해결 방식에 그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제 알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장 문제 해결의 내용 이상의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그 내용들을 알고 싶은 욕구를 촉발하는 것이 그 철학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는가? 뭐 그걸 통해서 아까 제가 뭐 잠깐 그 이렇게 뒤에 물러 앉아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근본 질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해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의 사고가 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이제 이 쟁점들의
그 도달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이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에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얻을 수 있는 어떤 함의, 그 교훈이 있지 않나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좀 많은 질문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와의 관계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철인왕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그렇다면은 어떤 대안으로서 이 플라톤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줄 수 있는 뭔가 교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는 이제 권위주의와 내지 혹은 엘리트주의와 이제 그 민주주의가 결합을 하는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은지, 이런 질문을 준 학생들이 있었는데,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예, 그 문제 답하기 전에 아까 그 이제 대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었던 부분이 떠올라서 그 부과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과 관련해서 어떤 경제학적인 접근, 그리고 또 아까 법학적인 접근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에 그 이제 일종의 변호를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래서 뭐 그 관련해서 어떤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그 많은 부분들에서 뭔가 그 굉장히 중요한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으로 그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그 사회가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플라톤 정치 철학이 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한 함의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트라시마코스의 입장도 상당 부분 따지고 보면 법이 갖고 있는 힘을 그 빌어서 사실은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통행 그 되고 있는 모든 법이 그런 트라시마코스적인 관점에서의 법이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떤 그 뭐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이제 그 법의 구속력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당 부분 실증법적이고 실정법적인 법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플라톤 정치 철학은 그 법의 그 이제 근원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그 이제 그 다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지향해야 될 그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셋업해 놓은 그 법을 그냥 단순히 잘 따를 것인지 인지, 아니면 그 법이 기반하고 있는 그 뭔가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를 다시 짚고 이제 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지가 이제 제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전히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관련해서 그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일 건데, 어떻게 플라톤을 오늘날 우리가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틀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 뭐 일단 첫 번째는 플라톤이 당시에 그 아테네 뭐 기원전 4세기의 맥락에서도 일반적으로 플라톤 텍스트에 드러나고 있는 뭐 민주주의에 대한 플라톤의 카멘트는 대단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플라톤이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근데 민주주의를 전복시켜서 뭔가 새로운 레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그 이제 반민주적인 그 이제 태도를 이제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할 이유도 없고, 플라톤도 굳이 그렇게 그 도발할 이유도 없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제 철인왕의 그 포맷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것은 어차피 플라톤도 그리고 또 그 다른 아테네 사람들도 그것이 가능한 포맷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근데 그런데 왜 이걸 주장한 것이냐? 이유는 사실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뭔가 원칙이 돼야 될지에 대한 일종의 경종입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도 여전히 철인왕의 문제가 뭔가 이게 반민주적이 될 것 같고 전체주의가 될 것 같고 권위주의적인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래도 정치 공동체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자각이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 의식을 이제 촉발하는 것이 플라톤의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 의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정작 그러면 당시의 아테네 민주정, 또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플라톤은 어떤 뭐랄까 함의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냐고 했을 때, 플라톤이 그리고 있는, 제가 이제 해석하는 플라톤이 그리고 있는 뭔가 정치 공동체의 현실적으로 가능한 뭐랄까 외형은 자,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기본적으로 민주적이고,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8권 9권에 이제 나오는 이제 민주정 정체에 대한 이제 플라톤의 묘사는 뭐 기본적으로 타락한 정체 하나로서 이제 묘사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개인한테는 이제 지나친 자유가 문제가 돼서 사실은 참주정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민주정 하에서만 유일하게 철학적 삶이 가능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정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타락한 정체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체가 참주정으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래도 굉장히 꽤 살만한 정체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참주정으로 넘어가는 그것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유의 지나친 확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자유의 지나친 확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원래 지나친 것이지. 근데 지나친 확대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것 자체 따라서 자유를 적절히 조절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뭔가 대안이나 어드바이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플라톤이 생각하는 것은 자유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정은 그대로 자유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있으면 지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면 스스로 그 자유를 뭔가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안에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이 돼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늘 제가 이제 직접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의 존재, 그 존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 안에서 보이게 되면,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지? 저 사람들은 그냥 평생 철학적인 삶만을 산다라고 하는데, 아카데미 안에서 그냥 수학만 공부하는데, 그것이 가장 자신들한테 이제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그것들이 이제 떠올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정 하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추구할 수도 있는 그 자유의 문제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포맷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뭔가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철학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냥 앉혀놓고 어딘가 보이게 하고, 또 그들을 민주정 하에서 그런 삶을 적어도 허용하게 해놓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잘못 생각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9권에서 마지막 이제 글라우콘의 그 대답은 다 이제 논의가 끝난 다음에 너 그래도 정치할래? 나 정치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이게 결론인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플라톤의 형제에 해당되는 글라우콘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결국은 정치 못하게 하는, 철학을 계속하게 하는데 성공한 것이고, 또 동시에 철인왕의 포맷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체 잘 읽어보면, 이걸 읽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자명하게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철학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존재가 공동체 안에서 이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플라톤의 의도였다고 한다면, 뭐랄까, 그러니까 민주정 자체에 대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복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의도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하고, 동시에 철학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그냥 가만 좀 놔둬라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목표이고, 그 맥락에서 아까 좀 전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의 위상과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대학 내에서 유사하게 이제 플라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적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대학 내에서 적어도 유사하게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좀 그 이제 허용하는 것이 그 이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임플리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얘기가 복잡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예. 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또 이야기를 듣다가 학생들의 또 저의 다른 질문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결국 역설적으로 이 실현하기 어려운 그 철인왕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였는데, 그 동시에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굉장히 오용되거나 이제 잘못 해석되거나 한 적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그 플라톤에게 가해지는 비판 중에 하나가 반민주적이라던가 아니면은 독재를 이제 지지하는 어떤 근거를 제공을 했다던가 하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과연 그 플라톤을 어떤 그 현대 엘리트주의의 시초로 볼 수 있는지, 혹은 그 전체주의나 독재 이런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 체제를 제안하고서 과연 그거에 대한 보호 장치 내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2400년 전에 플라톤을 굳이 그 열심히 변호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지만, 물론 제가 이제 플라톤을 공부하는 연구자이긴 합니다만,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지식, 또 지혜, 철학의 추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쉽사리 어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어떤 지혜나 지식을, 혹은 또 오늘날 우리가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독점적인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자기가 어떤 정치 권력을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플라톤 없어도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지식과 우리한테 맞는 어떤 그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담당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굳이 플라톤이 없어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플라톤은 바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고 있는 철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지혜와 소위 지혜라고 하는 것과 정치 권력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을 플라톤한테 둔다면, 플라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억울할 수 있고 자신이 그렇게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뭐 반면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라톤을 또 다시 떠올려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정치와 지혜와 지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누군가한테 이제 습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 자체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일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조금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의 어떤 약간 개인적인 이런 경험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의 질문이 있어서 플라톤의 국가가 선생님께 어떤 개인적인 뭔가 통찰을 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 채팅창에 올라왔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플라톤을 한마디로 만약에 선생님께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실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뭐 그렇게 플라톤 읽기에 어떻게 반영됐느냐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다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 대학에 몸담고 있고, 또 대학에서 뭐 모든 분들이 하는 것처럼 연구와 교육을 할 때 뭐 특별한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난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뭐 더군다나 특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학부가 정치 외교 학부니까 다분히 뭐 우리 학생들이나 또 주변에서 뭐랄까 약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의 고민들을 정치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뭐랄까요,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 암묵적인 뭐랄까요,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는데,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반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플라톤의 국가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제가 이렇게 현실 정치나 현실 문제에 별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이제 자기 변명의 부분들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법령의 차원을 좀 넘어서 생각해 보면 제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철학적인 삶을 살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지만 그래서 뭐 관료도 될 수 있고 또 그 국제 무대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영향력 있는 이제 사회인이 될 텐데 그때 뭐 플라톤이 아테네 당시에 생각했던 아테네 유력 정치인들 또 그리고 아테네에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 삶을 살고 있는 아테네 일반 데모스들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은 그들이 다 아카데미아에 들어와 갖고 뭐 철학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아카데미아가 저쪽에 있는데 저 사람들의 존재가 소크라테스를 핍박했던 아테네인들처럼 정말 무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않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발 물러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와와 그러면서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가? 이게 지혜로운 것인가를 한번 이제 한번 물러서 생각할 수 있게만 하면 그것으로서 이제 만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제 얘기로 돌아오자면 뭐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뭐 이제 고전이나 또 국제적 사상을 공부할 때 뭐 그냥 농담입니다만 저희 학생들이 이제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향력 있는 사회인이 됐을 때 정말 뭐 얼마나 많이 그것을 떠올릴지는 좀 약간 의심스럽지만 이제 뭐 그게 얼마나 또 유용할지도 의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바는 아까 플라톤이 아테네인들한테 기대했던 것처럼 자기가 속해서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그리고 또 해야 될 역할과 임무를 굉장히 성실하게 하지만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그 공간을 자기의 삶 속에서 조금 마련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제 보람 있는 제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답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플라톤과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게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 뭐 사상 수업을 듣는다거나 전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한 번 이상쯤은 들어봤음직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막상 사상 수업을 하더라도 그 수업 전에 플라톤 국가 전체를 읽어봤다던가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선생님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또 이제 소개해 주신 국가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국가를 아직 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익숙지 않거나 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왜 어째서 약 2400년의 그 시대적 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현대에도 여전히 플라톤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이렇게 혹은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은 고전을 왜 읽어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단순히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격려해 주시고 말하자면 유도해 주시고 하신 점이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예, 뭐 대충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제가 네.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의 국가에 대한 해설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해설서가 사실은 고전에 대한 해설서가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안내를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고전을 직접 읽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읽고 나서 이게 플라톤의 정치랑 이런 거보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해석하고 됐구나 안 했고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제 목적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만약에 제 의도대로라면 뒤에 발췌역도 있고 앞에 해설도 있지만 플라톤이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 그냥 나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정말 그런가? 교수가 얘기한 게 정말 맞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확인하는 작업으로 플라톤 텍스트를 직접 읽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러려면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강조를 못했습니다만 플라톤의 텍스트를 지금 이 플라톤 국가라고 하는 텍스트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한 페이지도 플라톤이 대충 써놓고 이건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쓴 부분은 없을 테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다음에 내주실 책으로는 발췌역이 아니라 국가전력 완역을 능력이- 이렇게 볼 수 네. 있을지 네. 기대를 해보며 오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